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앱 625 배달원을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오늘 배달앱 625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데요. 다른 배달앱 배달원이나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생긴 노동자들이어서 디지털 특공, 디지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만큼 그 기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술이 정말로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2019년 11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지금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에 분양을 받겠지만 지정지역과 또 비지정지역 그리고 같은 구에서 지정 유무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이 지정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가 예뻐졌죠? 네, 훨씬 지금 편안한 느낌이고 참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지역들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어느 곳입니까? 네,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 27개 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당초 정부가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동 단위로 이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는 해왔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제 마련해놓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지정하는 것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 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구 중에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위험스러운 곳들을 갖다 동 단위로 해서 27개를 지정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아마 강남 3구가 가장 대표적 뭐 4구의 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둔촌동 외에도 길동이 들어가 있어서 뭐 하나의 특별한 그거는 의미는 없지만 강남 4구가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마용성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들어갔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제 그쪽에 영등포구에 있는 그쪽에 여의도동이 들어갔다는 게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했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분양가와 관련해서 뜨거운 지역이라고 불리웠던 네. 과천 지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러게요. 점.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내에서도 재건축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라고 예상되고 있는 목동 지역도 이번에 네. 빠졌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7개 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핫 이슈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이슈가 확대됨으로써 분양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옆 동네까지도 포함시킨 점이 이번 어떤 지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뒤에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에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돼 갑질 논란을 좀 일으켰고요.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사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무거운 뉴스가 네. 들어왔네요. 네. 또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계속해서 좀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들이 지정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서울 강남구 8개 동, 서초구 4개 동, 송파구 8개 동, 강동구 2개 동,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예, 27개 동이죠. 네. 예상했던 과천과 목동은 빠졌다. 네네.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물론 집값이 높은. 그렇죠. 네. 상당히 굉장히 시장에서 가격 불안 요인들이 예상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법에서는 이런 부분들, 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과거에도 결국은 이제 민간택지 부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공공택지는 현재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택지 부분에 대한 적용 요건들이 상당히 문턱이 높아서 지정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가장 필수 요건이죠. 가장 기본이죠.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예, 서울 전역이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이제 선택 요건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직전 그게 12개월이니까 약 이전에 이제 1년 동안의 평균 분양 가격.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중에서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초과하는 지역. 혹은 그다음에 이제 2개월 동안 최근 2개월 동안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되는 지역. 네. 혹은 직전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최근에 우리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저물가죠. 0%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우리가 굳이 꼽자면 서울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청약을 하는 곳에서도 경쟁률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재 상태에서 분양을 마친 지금 창경궁 힐스테이트라는 그쪽은요. 발표는 아직 이제 결과 발표는 좀 남아 있지만 청약 신청률에서 경쟁률 자체가 평균 60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그다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군요. 정말 문턱이 완전 낮아졌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서울 시내 안에서 마음대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이번에 상당히 조금 예상보다는 많은 곳들을 지정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 정말 2중 3중으로 랩사듯이 싸막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래량, 경쟁률, 분양가격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거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이제 4년 7개월 만에 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정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 택지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민간 택지에는 11월 8일자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민간 택지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곳은 11월 8일부터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죠.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 부분을 일부 전번에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맞아요. 6개월간. 네. 그래서 내년 4월 제가 정확한 일자가 4월 28일인가 그러고 4월 28일 정도에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 처분을 마치고 철거와 이주가 끝나서 일반 분양이 되는 단지들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824님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풍선 효과로 번질 것 같네요. 당첨은 곧 로또 행제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네. 가진 자들은 항상 답답할 게 없는 거니까요. 서민들은 이래저래 남의 일이네요. 하셨어요. 네. 지금 청취자분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과연 누가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바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전례를 보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세 차익을 원하는 그런 청약자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억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 가운데는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청취자분의 지적이 조금 가슴 아프지만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금 그 규제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핀셋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핀셋 지정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핀셋 지정을 정부가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상으로 본다면은 해당되는 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특정 동에 있어서 단지나 동에 있어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인근에 있는 동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주변에 있어서 거래 심리가 위축된다든지 네. 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만들도 네. 많이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런 제가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사실 아까 그 속보 소식을 네.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사실 귀는 열어놓고 눈은 그 기사를 받고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 그래서 주시고요. 아마 정부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내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스마트하게 이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번에 핀셋 규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정시확대 소식 때문에 이 명문학군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네네. 명문학군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 중계동 쪽 집값이 또 들썩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고 해서 맹모 삼천지교를 이길 수 있을까? 집값 못 잡는다.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이게 과연 연결시키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동산에서 주택 마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나 판단 기준을 교통과 그다음에 교육 관련되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면 주변에 기반 시설도 확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제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폐지들에 대한 정책 추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갖추어진 곳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을 보시게 되면요.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에 있어서 해당되는 동들은 거의 다 학군 부분에서 강남 예전에 우리가 8학군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을 중심으로서 명문 학군이 주로 소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쪽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게 되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강남 학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자사고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또 자녀 교육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또 유독 또 그렇죠.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은 더욱더 많은 날개를 달듯이 지금 가격 상승폭이 큰 그런 지역들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뭐 무릎팍도사식의 네네. 질문인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 그렇다면은 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좀 이 지역은 될 것 같고 네. 이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다. 이런 데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곳이나 그 인근이나 간에 저는 가격 안정에 있어서 지정된 곳은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악화된다 해서 가격이 조금 분양가의 가격은 조금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네.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결국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쪽들로 해서 주변 시세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도 주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곳들이 떨어지거나 해서 저렴한 곳들이 분양가가 낮은 곳보다는 오히려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세라든지 또는 분양 가격이 더욱더 역전되는 현상 그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핀셋 규제라는 게 해당되는 지역에 정확하게 타격하겠다는 부분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풍선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가격 부분이 왜곡되거나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자꾸 정부가 이 시장 상황을 규제와 엄포와 굉장히 어떤 특정적인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핀셋 지정이라고 하는 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파편도 튀기게 되고 네, 그 파편에 맞습니다. 뭐 맞는 사람도 네.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후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네,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후분양이라고 하면 집을 80% 이상 짓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은 선분양을 하고 선분양인데 있죠. 그럼 후분양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롭나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후분양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건요. 네. 우리가 지금 선분양을 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분양을 할 때 그동안에도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공사의 분양 보정을 받을 때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적용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분양가 부분에서 조금 건설사들이나 혹은 주택조합 쪽에서 조금 그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노렸던 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시점에서 현재보다는 과거의 주택 가격의 변화를 보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회피할 수만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분양 쪽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정부도 사실은 그동안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고 폐해가 많다 보니까 후분양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수의 어떤 현장들이 후분양을 검토를 많이 했죠. 삼성동의 상하 2차라든지 예를 들면은 서초동의 무지개 아파트 같은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시공사들로 인해서 뭐 그런 거 서초 그랑자이나 뭐 레미안 라클래시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동향을 보고 정부에서는 후분양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로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제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요. 토지 가격, 그다음에 기본형 건축비, 그다음에 적절한 건설사의 적정 이윤 이렇게 합해서 전체적인 분양가가 분양가 산정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매년 우리 국내의 경우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매년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고된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형 건축비도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죠. 예, 뭐 자재라든지 이런 변화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분양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서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후분양을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선택하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지들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왜 할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후분양을 하면은 가격이 네.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일반 분양 물량을
최소화시키고 그냥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을 좀 비중을 더 늘리면서 분양 가격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은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나중에 후분양을 했을 때 훨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고평가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쪽으로 조금 사실 즉 이게 반드시 좋은 작전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게요. 가서 시장이 안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쪽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 이번에 지금 국토부 발표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게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을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해야만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단지에서 신반포 3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토부에서는 화들짝 놀라서 이러한 통매각 자체는 법적인 요건을 지금 적절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네.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 정부들이 서로 부처들이 네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이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경제부총리께서 좀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기 상황을 그나마 일부라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정부는 뭐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부처도 있지만 홍 부총리께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동산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김현미 장관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모두 반을 통해서 굉장히 길게 하셨죠. 예, 굉장히 길게 하시면서 어떤 방향성 자체를 위원장이신데 이미 정해놓고 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듯한 그런 제가 내용을 좀 본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 위원들이 가뜩이나 수도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관께서 위원장으로서 일정한 방향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절하게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인가에 대한 네. 조금 전문가로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좀 합니다. 의구심이 네, 네, 든다. 그러니까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이라고 하는데 네. 이 주정심이 밀실 논의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고 네네. 또 오늘 이제 장관께서 쉽게 말하면 언론사로 말하면 이제 보도 지침을 거의 내려준 것 같은 네네. 좀 전문가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해야 할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고요. 그럼 이후에 또 나올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이 절박함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네. 뭐 또 나올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는 쪽인데요. 네. 뭐 일부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사실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먼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을 많이 이제 눌렀죠. 네. 그 눌렀고 공급과는 관련해서는 서울 시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을 3기 신도시라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 너무 과도한 표현인데 헛발질 될 수 있는 네. 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 이제 그걸 했고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 공급과 수요 이외에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 해서 민간 택지에까지 정부가 이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구성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 접근을 하신 것이고 두드린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억제하고 누르는 쪽에 어떤 방법 외에는 특별한 추가적인 방안들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작년에 어떤 9.13 대책 이후에 이 분양가 상한제는 거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끝판왕에 해당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추가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저는 분양가 상한제 대의 효과에도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방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어떤 향방이나 판도를 바꾸는 데서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네.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가 밖에서 그 박사님
화면만 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지금 그런 그런가요? 제보를 줬는데 오늘 굉장히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감사합니다. 나오셨는데 쓰시는 단어는 헛발질 끝판왕. 네, 제가 좀 용어가 좀 부적절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금 그 박사님 놀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정리해 주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